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엇게임즈의 최종임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인데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이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홍대성전 팀분들하고 또 제 친구 승재한테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합니다. 많이 줄인다고 드렸는데도 내용이 많아서 좀 재밌게 하기보다는 내용을 많이 건조하게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혹시 단어를 모른다든지 해서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발표를 진행하는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이 있는지 여쭤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한국에 있는 개발팀의 프로덕트 오너를 맡고 있고요. 최근까지 근 2년간 프로덕션을 맡아서 라이브 운영에 관련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라이엇 글로벌 인력들은 저를 한국의 라이브 프로듀서라고 알고 있었고요. 라이엇의 라이브 프로듀서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1시간 뒤에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LOL은 많이 하시나요? 네, 잭스. 제 지난 시즌 모스트가 정글 잭스였습니다. 정글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솔로 랭크 하시면 분명히 라이너가 못해서 죽었는데 다른 데다 욕을 하거든요. 탑라인에서 죽으면 갱 안 왔다고 바로 욕합니다. 미드라인은 터지면은 팀이 보통 지니까 뭐라고 안 해도 열심히 도와줘야 되고요. 본라인은 죽으면 정글러를 욕하는 일은 적은데 둘이 싸우다가 나갑니다. 그뿐인가요? 시간 되면 버프몹 잡아야 되고 드래곤이나 바론 빼앗기면 팀원들 사기 떨어지고 정글 잭스는 후반 가서 한타 때 딜 안 나오면 그것 가지고도 욕먹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라이브 서비스 조직은 이 정글러와 같습니다. 모든 라이너들이 잘하면 혹은 상대가 게임을 잘 못하면 여유롭게 정글만 돌아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정글러를 두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전체의 성과를 최적화하려면 정글러를 두고요, 게임에서. 생각해보면 탑라인이 개발팀이라고 생각해보면 개발팀이 게임 버그를 만들어서 나가면 문제가 생길 거고 라이브 조직이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바텀레인은 보안팀이라고 생각해보면 보안팀이 열심히 싸워도 해커의 침입을 막지 못하면 해킹을 당할 것이고 역시 라이브 이슈가 될 겁니다. 퍼블리싱 팀을 리드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컨텐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공개 컨텐츠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라이브 이슈가 됩니다. 이외에 증설도 해야 하고 충원도 해야 하고 운영 툴도 만들어야 하고 신경 쓸 거는 게임의 정글러나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작년에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라이브 조직은 그리고 지금 라이엇게임즈의 많은 조직도 흔히들 말하는 터져버린 게임의 정글러하고 비슷합니다. 주 원인은 상대팀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요. 터져버린 경기에서 게임을 이기고 싶다면 정글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해설위원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얻으려면 안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다 챙기려고 하고 욕먹기 싫어서 탑에도 가고 미드에도 가고 곳에도 가고 하려고 하면 게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을 택합니다. 그게 정글러가 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라이엇게임즈의 라이브 서비스 조직은 무엇을 가장 중시할까요? 그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라이브 조직의 특징은 어느
운영 조직이건 간에 어느 회사건 간에 플레이어를 우선해 두는 조직입니다. 매출을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고요. 좋은 기능을 개발하는 부서 따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브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는 플레이어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라이엇 게임즈는 원래 플레이어 포커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의 라이브 조직은 플레이어 포커스드 이거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오늘 발표 내내 이게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흐름을 잃지 않도록 플레이어 포커스를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아시는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기 중에 라이엇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가 나도 엔지니어를 부르지 않는다.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퇴근한다. 장애 해결 중에 담당자가 바뀐다. 점검 중에 기술팀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장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플랫폼을 오픈한다. 어느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부 다요? 네, 전부 다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도 이해가 안 되시면 네, Q&A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골랐습니다. 라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며칠을 해도 끝이 없죠. 딱 세 가지 꼭지만 골랐는데요. 풀 제로 운영되는 라이브 조직의 장단점을 개념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라이브 트리아지가 어떻게 진행되며 이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할 법한 상황을 놓고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갈 것인지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넥슨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첫 번째 꼭지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프로덕션과 오퍼레이션이 풀제로 운영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이엇은 게임은 하나지만 그 규모는 큽니다. 라이엇 리전이라고 부르는 직영 관할 지역이 10개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접속하는 지역 기준으로요. 이 외에도 굉장히 큰 퍼블리싱 파트너가 운영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국하고 동남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파트너사들이 운영하고 있죠. 혹시 얼마나 많은 유저가 있는지는 아시나요? 이게 마지막으로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네. 올해 1월 기준으로 동접 750만을 넘겼다고 전 세계적으로 공지를 했고요. 그 이후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이미 16군데에 있는데 직원들도 어디 있는지 다 외우지 못할 정도고요. 하지만 사실 몇백만을 넘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얼마나 더 동접이 늘어나는지는 조직 운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뭐 300만이던 700만이던 3만이던 이 10개가 넘는 지역 그리고 수백만의 동접을 운영을 하려면 라이브 서비스 인력은 얼마나 돼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익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왠지 적을 것 같으니까 200명 정도. 아, 200명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적을 것 같아서 리전당 20명 정도의 엔지니어를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후 얘기를 진행하는데 적절한 수치인 것 같아요. 20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시면 2013년에 전사 직원을 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200명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생각하시는 어떤 1000명, 2000명의 숫자는 절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동족과 지역에서 그 숫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 게임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이 없습니다. 이 많은 인프라를 어떻게 합쳐하고 이슈할지 고민해야 하고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 기준은 플레이어에게 무엇이 좋은가. 라이엇 창립자들의 비전은 플레이어들을 가장 중심에 두고 플레이어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임 회사가 되는 거였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풀즈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라이브 서비스는 플레이어와 만나는 모든 부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라이엇에서 라이브 프로덕션도 있고 라이브 서비스 오퍼레이션도 있고 사이트 릴라이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TS도 있고 장애 대응팀, 신규 런칭팀, 패치 릴리즈팀, e스포츠 라이브, 이벤트 라이브, 프로드 리스크 다 포함하는데요. 이 모든 조직이 원칙적으로 전 세계 모든 지역을 커버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라이브 이슈 대응 및 라이브 작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라이브 프로덕션이 있고 정기적인 릴리즈 및 핫픽스 전반을 책임지는 릴리즈 프로덕션이 있고요. 옵스 운영 조직원들은 당연히 있고 플랫폼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은 라이브 조직은 아니지만 실제로 라이브 이슈가 생기면은 당연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들이 투입되게 됩니다. 이 인력들이 풀제로 운영되면 지역별 전담 조직이 있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장단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용한 자원을 찾으려고 할 때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개념적으로만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지역별로 전담 인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과 유럽과 미주라고 해보죠.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저 인력들은 다 휴가를 갔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 시간으로 새벽 2시라면 저 인력들은 다 자고 있겠죠. 이 상황에서 유럽이나 한국에 라이브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하고 싶은 점검이 있다면 그걸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하고 싶다면 휴가를 반납해야 되겠죠. 개념적으로 이걸 풀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 인력이나 모든 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고 똑같이 한국에 위치한 인력, 유럽에 위치한 인력이 빠지더라도 장애가 생겼을 때 근무 중인 인력은 있습니다. 사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용을 배분해야 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대비 더 많은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역시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저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트위스티드 페이트인데요. 저 사람이 유럽 지역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가정하고 밑에 있는 신드라를 미주 지역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전담 인력들의 일정은 지금 페이지에 나온 거와 비슷할 겁니다. 유럽 지역의 엔지니어가 월요일 아침에 서유럽의 점검을 진행을 하고요. 금요일 아침에 서유럽에 새로운 거를 디플로이하고 죄송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새로운 걸 디플로이하고 화요일 저녁에 북유럽에서 생긴 장애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위주 지역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는 월요일 오후에 북미 지역에 디플로이를 하고 화요일 오후에는 남미 지역에 디플로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작업 준비를 하든지 개인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시간을 두겠죠. 뒤에 조금 언급해 드릴 텐데 라이엇 업무 방식의 특징은 분업화가 되어 있고 애자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효율은 높아지고 개별 프로젝트의 마무리는 늦어집니다. 준비할 때부터 시간을 내보면. 그래서 이게 풀제로 운영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다른 시스템 엔지니어가 저희 일을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2명이 했던 저 일을 1명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저렇게 작업을 빡빡하게 하면 작업 준비 및 결과 정리는 언제 할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점검 절차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시간상. 프로듀서나 옵스 PM이 컨텍스트를 알고 작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필요할 때에만 요청받은 거에 대한 정보를 대답을 하고요. 작업 중에도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할 때가 되면 나타나서 작업하고 자기 작업이 끝나면 다시 빠져서 다른 일을 합니다. 작업 중 상태 모니터링은 NOC라고 하는 플랫폼 모니터링 전담 부서와 커스터머 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프로듀서가 작업 진행 상황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빡빡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기에 따라서 중요한 지역, 중요한 이슈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초에는 유럽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작업이 매우 큰 일이었는데요. 신규 팀 구성을 하지도 않고 대규모 충원을 하지도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그 인력들을 다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다른 조직 개편을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은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엇에서는 이 작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인력들을 필요한 만큼 그대로 투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원래 팀으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타 지역은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런 작업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필요한 다른 작업들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고요. 하지만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프라이어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때 데이터 센터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급증하고 있는 유럽 지역 플레이어 성장세를 제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대한 경험 축적을 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일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SP 문제가 심각한 지역도 있고 서드파티 툴이 문제가 심각한 지역도 있고 베리게임 이슈가 심한 지역도 있고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불안해서 문제인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풀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엔지니어들이 그 이슈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는 힘들겠죠. 또 밤낮으로 일해서 번아웃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실력하고 자발성을 겸비한 분들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라이엇 오피스에서. 잘 견디는 에너자이저 같은 분들도 계시고요. 몹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잘 견디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프로세스 상에서 개인의 결함이나 실수를 100% 커버해주지는 못합니다.
통신사 같은 데를 예로 들면 인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작업할 때에도 뒤에서 보면서 티어로 진행을 리뷰하면서 하거든요. 인력이 많고 수익성이 좋으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두고 라이브를 운영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선 라이엇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효과를 점점 거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컬 엑스퍼트라는 개념이 점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가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지사에도 다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당연히 단점 중에 하나였던 지역 이슈에 대한 전문성 부분을 보완하겠죠. 사견임을 전제로 하나 말씀드리면 라이브 조직이 지역별로 완벽히 독립된 것이 과연 조직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인가는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플랫폼이 동일하다면 비슷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조직이 완전히 독립되면 예를 들면 정보가 더 빨리 조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센트럴과 협업하며 원하는 수준의 품질 향상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점차 더 캐퍼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엑스퍼트들이 이미 있고 또 채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 작업을 합니다. 구매, 데이터 센터 작업, DB 작업, 모니터링 작업, 전반의 실무 작업을 한국에 있는 인력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도 많은 수의 작업은 센트럴의 인력들이 하는데요. 그 작업들을 리뷰를 합니다. 한국의 인력들이 더 많은 컨텍스트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순간순간 닥치는 상황의 의사결정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지금 A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 B 작업을 하는 게 좋을까 그때 로컬 엑스퍼트가 결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업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더 좋은 임팩트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컨텍스트를 갖고 있는 한국의 로컬 엑스퍼트들이 의견을 내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ollow the Sun이라고 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군데 오피스를 두고 일을 넘겨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탈진되기 쉽습니다. 번아웃 일어나죠. 이는 보통 인력들의 체력 저하 그리고 조직의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이엇은 특이하게도 이탈한 라이브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분명히 해결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전 세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개 지역의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LA 본사 이외에도 시드니 그리고 유럽의 더블린 3개 지역에 구축을 해서 한마디로 낮에만 일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센트럴에 있던 라이브 프로듀서들 중심으로 라이브 프로듀서들이 각자 지역으로 옮겨가서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각 지역마다 온전히 라이브 이슈 대응이 가능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대에는 각자 근무하고 있는 팀에서 이슈를 대응하게 됩니다. 어느 사무실에서 어느 지역의 이슈를 대응하느냐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저 시간대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명확히 이해시켜드리게 이 표를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한국의 점검은 한국의 오프피크인 새벽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의 새벽은 저 3개 지역 중에 미국에서 원래 근무하는 시간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 있는 라이브 팀들이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애는 보통 피크 시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장애가 일어나는 저녁 밤 시간은 유럽 사무실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이죠. 장애가 나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러 들어가면 보통 더블린 사무실에 있는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걸로 인해서 이제 밤낮으로 일해야 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라이브 조직에서도 애자일을 합니다. 애자일을 아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불가피한 겁니다. 애자일 이론만 이야기해도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애자일을 하는 쪽에서는 애자일을 하는 사람들은 밸류 드리븐하게 일하고 과거에 일하던 방식은 플랜 드리븐이라고 말합니다. 플랜 드리븐하고 워터폴하고 정확히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초기의 워터폴은 플랜 드리븐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도 최근에 워터폴을 쓰는 조직 중에는 철학적으로는 이미 밸류 드리븐과 가까운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놓고 보면은 애자일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플랜 드리븐은 보시다시피 요구사항이 먼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시간과 투입할 리소스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우리 조직은 증서를 얼마 해야 하니까 라이브 인력이 100명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인력이 3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2달 안에 70명을 채용하죠. 이게 이제 플랜 드리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원하던 일이 다 이루어져야겠죠. 플랜 드리븐하게 일하는 게 실제로 어떤 거냐라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왜 안 됐나요? 내지는 이 작업은 누가 승인한 건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계획적으로 일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거든요. 반대로 밸류 드리븐은 시간하고 가용한 리소스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정해진 리소스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서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왜 불가피하냐면 실제로는 플랜 드리븐처럼 일하고 싶지만 이상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훌륭한 라이브 인력 70명을 2달 만에 채용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애자일을 인정하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일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가요? 무엇 할 것인가를 놓고 여러 명이 싸우는 거죠. 서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가용한 리소스가 얼마나 있나요? 다음 주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나요? 반대로 묻습니다. 그래서 라이엇의 라이브 조직은 이 애자일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꼭지가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혹시 용어가 어색하다든지 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라이브 프로듀서라는 타이틀이 한국 게임 회사에서도 있긴 있는 걸로 아는데 라이엇에서 쓰이는 단어하고는 뜻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라이브 프로듀서는 이슈 대응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션과 역할이 일치하기 때문에 미션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줄에 보시면 이제 Provide Context and Clarity라고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내부, 회사 외부에 다. 다음에
facilitate rapid resolution. 저거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뒤로 넘어가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연히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drive alignment and champion the player's perspective 라는 단어가 있는데 플레이어의 입장을 대변해서 각 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뒷부분에 문제를 푸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찾아서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라이브 이슈들이 어떻게 사내에 전파가 되고 알려지는지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라이엇 글로벌에서 이슈를 알리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건 간에 문제를 발견하면 NOC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NOC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플랫폼 모니터링하는 조직입니다.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의 약자인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NOC에게 누구건 메일을 보내는데 CEO도 예외가 아닙니다. 브랜든백도 게임하다가 문제 발생하면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NOC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NOC는 5분 안에 대응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분들은 엔지니어는 아닌데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북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컨피규레이션만 바꿔서 해결됐던 전례가 있다. 그런데 지금 리포팅된 장애 상황이 한국에서 리포팅됐는데 기존에 북미에서 났던 것과 동일한 상황으로 보인다. 라면 똑같은 컨피규레이션 설정 변경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NOC에서 담당해서 보고요.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라이브 프로듀서와 해당 문제의 전문가를 불러서 라이브 트리아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윗줄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NOC에서는 라이브 프로듀서하고 전문가를 전화를 해서 부르는데 전화를 받는 담당자들은 이슈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별로 온콜 로테이션을 돌기도 합니다. 한국은 약간 다른 프로세스를 타는데요.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한국의 일반 직원들이 NOC로 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한국 내 프로듀서에게 연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만약에 결국 한국에 있는 인력이 처리할 건이었다면 센트럴 NOC로 메일을 보내면 NOC에서 살펴본 다음에 센트럴 라이브 인력한테 연락해서 문제를 살펴본 다음에 한국으로 연락을 할 텐데 이 시간 동안 시간 손실이 너무 심할 거고요. 동시간 동안 센트럴 인력의 리소스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게 되고요. 또 타지역 운영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가 부족하거나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직원들이나 혹은 협력사나 커뮤니티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프로듀서에게 연락을 많이 하고요. 한국에 있는 여기에서 프로듀서가 판단을 합니다. 우선은 한국 인력이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국에 있는 로컬 엑스퍼트들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 트리아지를 진행합니다. 트리아지를 진행하면서 센트럴 쪽에는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한국 인력이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건이지만 시급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되면 이슈 대응을 위한 티켓을 생성하고 바로 엔지니어들을 불러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쌓여있는 문제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들어와서 해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인력이 해결할 수 없고 시급한 건이라면 이때 NOC 혹은 센트럴 엔지니어에게 연락을 해서 센트럴에서 트리아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락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라이브 트리아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라이브 트리아지를 할 때 라이브 프로듀서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전담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이슈에 문제를 라이브 프로듀서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안을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항상 상충하는 가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빨리 서비스를 복구해줘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은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게이머들은 빨리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답이 없지만 항상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라이브 프로듀서는 이 장애 대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결 방법에 동의를 하고 이거에 맞춰 일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요. 플레이어의 경험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플레이어에게 좋은 것인지 계속 그 관점을 푸시해야 하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각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만큼의 전문성은 없더라도 게임을 하면 옆에서 혼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본다고 하죠. 엔지니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대응을 하다 보면 실수도 일어날 수 있고 자기가 볼 때에는 올바른 방법인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 예를 들어드리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바로 플랫폼을 껐다 켜면은 바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시스템 로그를 받아두지 않은 채로 재부팅을 하게 돼서 로그가 없어지면 문제가 재발하겠죠. 이러한 점들을 실제로 대응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일이 뜻밖에도 되게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러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설명 좀 더 해봐. 이러면서 지금 엔지니어가 하겠다는 작업을 못하게 멈춰놓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 기본은 문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고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니터링 툴을 쓰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 곳에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포스팅을 보면 유저들이 많은 글을 올려줍니다. 잘 정리된 글이 아니더라도 계속 보다 보면 상황을 점점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유저들이 1대1 문의도 우리 지원 부서로 넣게 되고요. 라이엇에서는 플레이어 서포트라고 하는데 GM이라고 하는 게임도 많이 있죠. 그리고 플랫폼 모니터링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 이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가 길어지는 경우에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번아웃 되지 않도록 핸드오프를 준비합니다. 장애에 대응하는 인력이나 신규 점검을 하거나 신규 개발을 하는 인력이 동일한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장애의 인력이 너무 장시간 투입되면은 그만큼 다른 일을 향후에 못하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더 중요한 건 장애를 장시간 동안 대응하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더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엇에서는
보여드렸던 팔로우 더 선 모델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력을 교체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 QA가 테스트를 하고 원인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재발할 거니까 그에 대한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다음 작업들은 모니터링하는 쪽에다가 비슷한 이슈가 재발할 때 그 징후를 알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줘서 빨리 파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시간이 나면 이걸 볼 수 있게 잘 기록해가지고 티켓으로 만들어두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다 알려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라이브 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브 이슈가 발생했을 때 라이브 프로듀서는 어떠한 관점들을 고민해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가 나면은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의견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일단 문제를 고쳐야 되겠죠. 이 이외에 다른 일도 해야 하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상이요? 네, 보상도 해야 되겠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방 프로세스요. 네, 맞습니다. 예, 두 분 말씀해 주신 의견 다 공감하고요. 꼭 필요한 일이고요. 저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라이브 레벨의 액션입니다. 라이브 레벨의 액션이라 함은 예를 들면 챔피언을 비활성화하고 아이템을 끄고 채팅 기능을 닫고 플랫폼을 내리고 랭크 게임 결과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게 보상 모드를 올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문제를 고치는 거나 플레이어 커뮤니케이션 이외에 할 수 있는 액션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생각하는 기준은 아시다시피 플레이어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덜 줄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저들은 게임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엇에서 이슈를 처리할 때 꼭 생각하는 점은 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투입해야 하는가입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다 불러서 하면은 눈앞의 문제는 마음 편히 해결하겠지만 리소스가 바닥 투입되면 이 리소스들이 해야 할 다른 일들은 더 많이 늦어지게 될 거거든요. 다음은 플레이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힘드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할게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유저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플레이어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고치는 게 중요한데 유저들은 우리가 뭐 하는지 모른 채 답답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누군가 알려줘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문제를 고쳐야 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라이브 프로듀서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부서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합니다. 커뮤니티에도 나가고 공홈에도 나가고
하지만 모두 다 알려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플랫폼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을 하면 결국 그 플레이어는 다시 피해를 입게 될 거니까요. 예를 들면 특정 정보를 알려주면 쉽게 해킹을 당할 수 있다. 그럼 그런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 게 플레이어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라이엇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일 때 한 지역에서는 예컨대 반 정도만 이야기하기 좋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장점은 없고 플레이어들의 신뢰만 잃게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공조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라이브 레벨 액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챔피언 아이템 비활성화라든지 랭크 게임 보상 모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액션을 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플레이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플레이어한테 그 문제를 겪는 플레이어한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건 되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한 버그로 인해서 게임 내에서 특정 챔피언만 돈이 더 빨리 모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대로 두어도 돈이 더 빨리 모이는 유저는 불만이 없겠죠. 하지만 다른 유저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조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계속 얻고 있는 겁니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랭크 게임을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랭크 게임을 허용해뒀는데 유저들이 믿음이 없어서 게임하다가 튕겨서 점수가 깎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랭크 게임을 안 한다면 운영 조직에서 취한 라이브 레벨 액션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혼란만 들리는 거고. 플레이어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이를 잃게 되면 회복하는 데 정말 긴 시간이 걸리고 이 세 가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 레벨 액션은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론만 부쩍 들으셨는데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야 기억에도 잘 남고 의견도 나누면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플레이어 서포트, GM 조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라이브 프로듀서인 당신에게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에 로그인만 하면 IP가 추가로 생긴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고객 문의로도 들어오고 있는데 상황이 심각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분 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좀 더 생각하시는 동안 백지현님? 네. 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이브 프로듀서로서. 지금 딱 PS 직원이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P가 게이머니 있는 거죠? 예, 그 게임 끝나면 받아가지고 챔피언을 살 수 있죠. IP로 돈이나. 일단 왜 IP가 이렇게 추가로 생기는지를 제대로 확인한다거나 다른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그런 걸 먼저 원인을 파악을 해볼 것 같아요. 네네. 로그를 확인해보고 다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본다. 네. 로그 파악 엔지니어가 하는데 20분쯤 걸린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은 밤이니까 지금 메일을 보내두는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일 하시겠어요?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게임에 로그인을 해서 실제로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낼 것 같아요. 네, 게임에 로그인을 해본다.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작업도 해요. 네,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진행할게요.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라면 직접 커뮤니티 내용 일단 볼 거고요. 스크린샷 같은 거 올리는 유저들도 있을 겁니다. 문의를 직접 보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PS 직원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문의의 예시를 보여달라고 할 겁니다. 유저의 클레임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QA팀한테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현해서 어떤 경우에 재현되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로그인은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해볼 겁니다. 근데 재현이 안 됐습니다. 네, 싫어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면 진짜 엔지니어한테 물어보고 정말 보고 볼 수도 있으니 엔지니어한테 확인을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로그로 써서 확인해 볼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건지 엔지니어한테 물어서 확인하면 되겠죠. 라이엇의 경우에는 이걸 확인해줄 엔지니어가 옆에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PS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을 거잖아요. 그 문의가 들어온 계정들의 로그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록이 찍히는지 볼 수 있죠. 같은 양의 IP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그 기록들이 로그인 기록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엔지니어를 부르실 건가요? 어떤 엔지니어를 부르시겠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IP 안이 어느 정도인지 봐서 네, 연기 끝날 때마다 조사하고 주는 정도 네, 그 정도 양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면 동일한 양이 들어오고 경기를 안 했는데 경기를 한 것처럼 가는 걸 수 있잖아요. 네네. 그쪽 관련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상으로 플랫폼 엔지니어는 보통 개발에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한 팀을 집어서 부르기가 더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규 개발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 이슈를 주로 대응하는 DBA를 불렀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흔하게 발생하는 걸 DBA가 발견을 했고요. 하지만 원인을 그래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IP를 지급하는 쪽 엔지니어들에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어가고 있고요. 플레이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네, 되게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라이브는 뭔가 문제를 치우는 곳이니까. 플레이어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는 이거 조사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은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IP 지급과 관련한 플랫폼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추적해서 알게 됐고요. 사용자가 특정한 행동을 한 뒤에 새로운 게임을 하기 전까지 로그인을 할 때마다 마지막에 부여받은 IP만큼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버그를 수정하고 DBA에게 요청해서 전수 리스트를 추출한 다음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을 부서들과 협의해서 뽑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IP를 획득한 유저들에게 IP를 다 회수하고 징계 조치했습니다.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유저들에게만 IP를 회수 조치했는데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도 있으신가요? 네. 예, 네. 네. 예, 동의합니다. 기술적으로 전수 회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IP로 샀던 아이템까지 다 월백하면 되거든요. 결국 모든 부서한테 일정 수준 이상인 것만 회수하는 걸로 설득을 시켰고요. 마지막에 설득을 할 때 제가 들었던 시나리오는 이거였습니다. 이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는 유저들이 더 많거든요. 아무리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게임을 하는 선량한 플레이어는 자기도 모르게 이 버그로 몇백 IP를 더 얻어서 IP를 딱 맞춰서 신규 챔피언을 샀는데 이 사람 걸 회수하면은 어느 날 왔더니 샀던 챔피언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는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공지도 보지 않고 커뮤니티도 안 들어가는 유저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것과 정확한 것, 제재 및 회수를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게 이상적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서 논리적인 고민도 해야 하고 플레이어 입장에 대한 경험과 통찰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프닝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면 부당하게 얻은 IP를 기준으로 징계를 해야 하는데 DBA가 처음 뽑아왔을 때에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그냥 IP 획득 총량을 뽑아왔어요.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IP를 많이 얻은 유저들이 리스트에 막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수작업으로 확인해가지고 발견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그 잘못된 리스트로 징계를 했으면은 예, 신뢰를 잃었겠죠. 제가 말씀드린 누가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고. 빨리 하고 싶었는데 지금 2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문제 2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랭가 버그인데요. 이쪽 분들하고 이번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센트럴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브 운영은 센트럴에서 다 모든 지역을 커버하거든요. 원칙적으로. 센트럴 담당자한테서 라이브 프로듀서인 당신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랭가라는 챔피언이 야성을 쌓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원래는 오중첩을 쌓으면 한 개 스킬만 강해져야 하는데 3개 스킬을 빠르게 이어서 사용하면 3개 모두의 중첩 효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 세지는 거죠. 빠르게 고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랭가를 비활성화했고 한국에서도 비활성화하자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밸런스 무너지겠죠. 비활성화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게임에서만 먼저 비활성을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노말 게임에서 랭가를 선택한 시기를 본 다음에 너무 심하게 퍼져나가면 그때 노말에서 누르게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건 랭게임에서의 랭킹에 영향을 받으니까 최소한 플레이어한테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제일 중요한 데만 보호하는 네네. 좋습니다. 예, 다 맞는 대답입니다. 저 상황이 생겼을 때 월드게임을 하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지역은 랭가 안 했습니다.
폴이었고요. 유저들이 굉장히 싫어했으면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때 물론 유저들한테 불만은 발생했는데 랭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밴했다면 훨씬 더 큰 불만이 생겼을 거라고 예상되는 수준으로 낮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랭가는 장인들이 쓰는 챔프였고요. 인기가 낮고 밸런스도 약한 편이었습니다. 센트럴에서 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먼저 했던 질문은 랭가의 픽률하고 승률을 얘기해봐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일반 유저들은 게임을 뒤집을 수준의 버그는 아니었는데 사실 고랭커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랭커들은 말씀하신 대로 저 버그를 이용해서 심각한 이익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랭크 티어별로 막는 방법도 뭐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좋을 것인가는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플래티넘 이상에서는 랭크 게임에서 랭가를 막겠다. 그 유저들의 신뢰를 얻고 불만을 얻고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고민해서 얘기하는데 유저들은 우리 게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고요. 어떤 수준으로 갈지. 몇 가지 더 고려한 점들이 있는데 이제 e스포츠 경기에서는 랭가 챔피언을 픽밴을 하지 않도록 프로팀들한테 협조를 따로 요청을 했고요. 프리투플레이 로테이션 챔피언에서 그때 공교롭게 또 들어가 있었는데 삭제할지 말지는 부사들 간 협의 후에 그대로 뒀었습니다. 픽밴율이 다소 올랐지만 승률은 오르지 않았고 네, 잘 해결됐었고요.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막는 것이 옳은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막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라이브 프로듀서 같은 의사결정권자는 없어도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 바로 대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는 옵션은 항상 장단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2차원적입니다. 어떤 게임 모드에서 막을 것인가, 또 챔피언만 막을 건지 그 게임 모드를 다 막을 건지, 사용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고요. 주요 데이터나 상대의 입장 이런 걸 고려를 해야 합니다. 혹시 네. 커뮤니티에서 클레임은 없었나요? 다른 해외 동향을 보면서 네. 한국만 막지 않느냐. 한국 유저들이요. 네. 네, 랭가 버그나 빨리 고치지 이런 클레임들이 꽤 있었고요. 막지 않느냐라는 클레임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이 스포츠 쪽에서 픽밴을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었던 이슈 같은데요. 네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스포츠 경기에서 픽밴을 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한 건 네네. 어떤 공정성 면에서 좀 굉장히 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단독으로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였는지. 예, 그런 식의 의사결정은 사실 긴급한 의사결정은 아니거든요. e스포츠는 뭐 매일 저녁에 열리니까. 그리고 버전도 라이브랑 차이가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하게 시간이 있는 의사결정은 구성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하에 결정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라이브 이슈 상황 났을 때 즉시 대응할 때에는 전체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런 센티먼트가 있을 때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 리스크가 터지겠죠. 그래서 알려지지 않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가 라이브에서는 열어두지만 이러한 버그가 있기 때문에 e스포츠에서는 그냥 선택을 못하게 디세이블 시켜버리겠다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면 구두로 협조를 구하거나 그걸 디세이블하거나
개개인의 플레이를 볼 때는 동일하다고 판단했거든요. 플레이어들이 랭가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e스포츠를 보면서 그걸 알게 되면 좀 더 많은 악용 사례가 나올 거고 피해를 입을 유저들이 더 생길 테니까요.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는 잘 관리하는 판단을 하고 드러나지 않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마지막인데요. 신규 챔피언 및 스킨 세일을 패치 종료와 함께 시작한다고 이벤트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게임 패치 및 플랫폼 기능 업데이트가 끝나고 QA도 다 마무리됐는데 세일 대상인 챔피언과 스킨만 상점 오류로 인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점 기능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점검 예정 시간 오후 1시까지 잡혀있고 현재는 오전 8시에 점검 다 끝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열어주고 상점에 안 올라가는 거는 1시 전까지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네네. 어차피 1시 전에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렇다고 1시에 오픈을 안 하지는 않을 거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8시에 다른 점검이 끝나고 바로 열어주는 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네네, 좋습니다. 8시에 지금 다른 게 끝났으니까 점검을 끝내고 오픈하고 저 이슈는 차후에 해결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다 동의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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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배경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고민을 많이 운영 업무를 하시는 분이시죠? 네. 다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느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는 처음 대답하신 분과 동일한 콜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오류를 수정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라든지 말씀해드리면 상점 엔지니어를 불러서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는데 3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예상이므로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 패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PS, 이커머스, QA 등 몇몇 부서 담당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거를 다 고친 다음에 11시에 플랫폼을 오픈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 라이브 프로듀서 미션 기억나세요? 플레이어 입장에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모두를 이끌어온다. 처음 말씀하신 분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플레이어 포커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전 8시에 지금 오픈을 하고 버그를 나중에 고치면 플레이어들은 8시부터 게임을 하고 챔피언하고 스킨 세일은 버그를 고친 시점부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버그를 고치고 나서 오픈을 하면은 플레이어들은 버그를 고친 시점부터 게임을 할 수 있고 역시 버그를 고친 시점부터 챔피언 및 스킨 세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한 거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오픈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확실한데요. 이거는 사내 대부분의 부서는 저걸 빨리 오픈하면 일이 더 많아집니다. 예, 라이브 프로듀서가 악역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제가 더 했던 일은 이후에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점 엔지니어하고 운영 툴 사용하는 담당자의 상위 조직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문제를 알아도 그 위에 유저빌리티가 없으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지 않거든요. 저런 문제가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상위 조직장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달라고 했고요. 이 지점에서는 이런 라이브 프로듀서와 같은 라이브 트리아지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내 각 부서의 의견이 플레이어 입장에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게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부서 간 다수결로 정하는 게 원칙일 경우에도 이 이전 문제처럼 의사결정권자는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세스상으로 부서 간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한 다음에 그대로 라이브 액션을 한다라고 하면 의사결정권자의 인사이트나 경험은 필요 없거든요. 물론 다수의 의견이 되게 안정적이고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의 폴을 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주제가 통일되지 않은 발표는 좋지 않은 겁니다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조직 장단점, 트리아지를 할 때 어떠한 점들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케이스들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잭스, 정글 잭스 했는데요. 라이브 서비스를 잘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기술적인 완성도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계속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서 문제가 안 생기면 제일 좋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는 힘들고요.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이 플레이어에게 좋고 우리 게임에 좋은지 이 고민을 계속 해야 하고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엇 게임즈가 잘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밖에 없거든요. 다른 게임 회사에 비해서. 그것만 잘해도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저들의 인식이라든지. 사실 이 세 가지는 솔로 랭크를 할 때 필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컨트롤이 좋아야 되고 전략적인 선택을 매 순간 잘해야 하고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한 2개 정도만 받고 개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라이엇과 라이브 PD가 플레이어 포커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셔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플레이어 입장 혹은 무엇이 플레이어를 위한 것인가를 정의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정의가 내부적으로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는 뭐 플레이어 입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돈은 한 푼도 안 내고 최대한 뭐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실플레이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는 너무 돈을 안 내면 내가 재밌는 게임 만들어준 회사가 망할 테니까 이 회사가 돈 벌어주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아예 그냥 게임 따위 하지 않고 그냥 현실 생활에 충실한 게 좀 더 플레이어를 위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직에서 정의하는 무엇이 플레이어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핵심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라이엇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정의가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되게 좋은 질문이라서 대답이 힘든데요.
다른 정보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대답하자면 제가 본 바로 플레이어들은 내가 돈을 안 주면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라이엇에서는 내부 직원들에게 플레이어 포커스를 강조하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있냐면요. 매출 정보를 내부 직원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한 일이 돈을 더 버는데 도움을 줬는지 돈을 잃게 했는지 알 수 없고요.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돈에 대한 거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데에서 큰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매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셔도 대답해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거는 이커머스와 같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부서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부서들에도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지키지 않으면 타 부서들에서 챌린지를 할 거기 때문에 유저들에게 돈을 내게 할 때 그 돈을 내므로써 유저의 불만이 생기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러한 점들은 어떤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에 대한 정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점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먼저. 다른 게임 회사들처럼 매출에 대한 고민은 정말 99%의 직원이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그 라이브 쪽에 관련된 건지 모르겠는데 신규 챔프에 나올 때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되게 많은 경우에 신규 챔프 때는 되게 좋아서 꿀 빤다고 하는데 꿀 빨다가 엄청 패치가 많이 되면서 그게 좀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막 못 쓸 정도 아니지만 처음에 그런 꿀 빨던 걸 못 빨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신규 챔프는 보통 RP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뭔가 돈 내서 승리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에서 플레이어 포커스에 대한 결정인지 좀 궁금해서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원래 제가 해드리면 안 되고요. 제가 담당자도 아니고 밝혀서도 안 되는 부분에 해드리면 안 되는데요. 담당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사견을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플레이어로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그치? 먼저 그 밸런싱을 조절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밸런싱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규 챔프의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야스오의 경우를 보셔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르를 보셔도 그런데 챔프의 밸런스가 바뀌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약해로 분리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캐가 돼서 몇 번의 너프를 겪고 나도 강캐로 남아있죠. 이거는 숙련도의 문제입니다. 플레이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 챔프는 조금 세야 밸런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그걸 빨리 발견하면 강캐가 되고 발견하지 못하면 야스오처럼 장기간 약해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챔프의 스킬셋의 구성이 강한가 약한가는 사실 플레이어 입장에서 강캐의 기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라이엇에서는 그런 식으로 밸런싱을 하지 않고요. 결과를 보고 밸런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뽑히고 많이 이기는 챔프가 강하다는 거죠. 디자인팀이 자기들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요. 유저들의 결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캐와 약캐가 나오는 게 그러한 식의 매출에 대한 의도는 아니고요. 그 팀도 매출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밸런싱이 어렵기 때문에 강캐와 약캐가 나오는 거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리에 남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고시를 한 9시 40분 정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엇 게임즈의 다양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밝혀진 최종인
또한 최종현님을 섭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이승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